2005년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특채 1기를 할 때 들어왔고요. 15년 정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아니 어떻게 프로파일러가 되신 거예요? 사실 프로파일러가 뭔지 잘 모르고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상담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면담하고 대학생들하고도 면담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상담하는 일 자체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이제 범죄자하고 면담하는 사람을 뽑는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매력이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우리 전국에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36명 정도 있고요. 생각보다 프로파일러 분이 뭐 많지는 않으시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네요. 지방청별로 한두 명 정도. 이 중에 그 여성 프로파일러는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여성 프로파일러가 70% 정도 돼서 그렇군요. 한 25, 네. 6명 정도, 36명 중에. 그렇군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했을 때는 이 경찰관 분들도 약간 생소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쨌든 박사를 하고 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도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러서 야, 경찰은 연구기관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압박을 막 받은 적이 많았어요. 경험을 통해 네. 이게 경찰이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부딪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안 그러겠죠.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오히려 경찰 내에서는 제가 이제 박사 위의 형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는 박사 위의 형사다. 이게 이제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다 프로파일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과학수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수사고 좀 다르게 쓰여 있긴 한데 CBA. 네. 크리미널 비헤비어 어널리시스에서 범죄행동 분석 또는 이제 프로파일러 이렇게 써 있는 옷을 따로 받거든요. 범죄 행동 분석, 네. 크리미널 비헤비어, 비헤비어. 행동. 비헤비어. 예? 비헤비어. 스펠링. 그 스펠을 왜 얘기해? 조셉, 아니, 스펠을 왜 얘기해? 비헤비어. 그런 걸로. 네. 과학수사대. 네. 그러니까 이분들과 프로파일러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따지면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범죄 현장을 가는 건 다 똑같고요. 예. 같이 가는데 저희 과학수사 요원들은 이제 입구부터 시작해서 뭐 발자국, 지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 네. 저희는 현장에 가서 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와서 들어갔을까?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같은 거는 켜져 있나? 보일러는 켜져 있나? 뭐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좀 찾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동 심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 여기 족족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 범인은 어디로 갔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추리라는 책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보고 범인은 누구일까요? 해서 맞추면 와, 이 희열이 그렇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맞춘 적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고양이, 뭐 강아지, 뭐 쥐가 있는데 뭐 과자가 뭐 없어졌다. 고양이, 강아지, 쥐 누가 먹었을까? 그러면 뭐 강아지는 뭐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뭐 고양이가 나가 있고 뭐 자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뭐 쥐덫이 뭐 쥐덫에 뭐가 열려 있어서 이거 쥐인데 딱 정답은 쥐입니다. 야씨. 네. 자, 네. 조세호 어린이의 어린 시절 네네. 이야기인가요? 프로파일러라면은 이제 좀 범죄자를 굉장히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만나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얼핏 해도 한 300명 이상은 만나고 뭐 최근에 이춘재도 만났고 고유정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죠. 어우, 진짜 그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고요. 이춘재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프로파일러 9명이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춘재를 접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춘재와의 만남에서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이춘재는 그냥 딱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옇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수원으로 옮겨와서는 저랑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10여 차례 면담했는데 면담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네. 영화 살인의 추억 봤냐는 질문을 또 했다면서요. 본인이 살인의 추억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마치 사건을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사건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괴로워야 맞는 거잖아요. 반성의 행동을 보이긴 하던가요? 반성을 합니까? 저 이춘재는 반성하는 태도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예. 표현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본 결과로. 네, 네. 아니 그 좀 고유정도 이렇게 만났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직접 면담을 해보신 느낌이. 그 경제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네. 심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만족이 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은 범인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이야기를 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분석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그런 기싸움도 좀 있습니까? 그 범죄자와. 기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싸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하나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훔쳐간 것과 관련해서도 그거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도. 지금 가져갔다고 할까? 아니면 보기만 했다고 할까? 보지도 못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막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도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답변을. 그럼요.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지? 뭐 심지어는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다시 평정해서 냉정하게 해서 다시 본인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걸 끊임없이 기싸움하게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13년에 작은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형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아, 그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실종 사건.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엄마가 엄마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본인이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네. 정 씨의 동생이 정 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투입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찾기 위한 팀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도왔죠.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용의자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며느리를 참고인으로 해서 계속 며느리하고 저는 면담을 했고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프로파일러가 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호감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딱 방어벽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 방어벽을 일부 허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현장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차량이 혼자 탔을 때 바퀴가 내려앉는 정도, 둘이 탔을 때 내려앉는 정도, 정밀 분석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찾고 나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재산은 본인께 되거든요. 본인이 최면이라도 해서 시체 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최면이라는 거를 빌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를 놓치면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도 막 소름이 끼쳤죠.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죠, 그 내용. 본인이 뭐 최면 걸린 게 아니니까. 시신 유기 당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실종된 직후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야산에 가방을 하나씩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누군가 자야만 했거든요. 어우. 그 용의자 분들하고 같이. 네, 여자 용의자하고 같이 잔 거죠. 가서 혼자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 수면제 먹고 못 나왔다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수사팀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누가 한 명 같이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언저리만 계속 돌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여기다 하고 누가 여기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에 이어서 오늘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거기야. 저희는 그 광역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지방청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모여서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 2, 3시까지 막 분석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프로파일러들 사이가 안 좋은가? 싸우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보고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은 주관적인 판단 안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법정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러 분들이 단체로 만나면 혹시 뭐 범죄 얘기 말고 다른 대화는 어떤 걸 좀 하세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고 나면 앉아서만 하니까 그 락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아, 다 같이. 네. 락볼링이요. 네. 그냥 볼링 말고 약간 좀 락볼링. 꿍짜. 네. 예. 그런 걸 맥주도 한 잔씩 하시고.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막 락볼링 진짜 신선한데요? 네, 그런 활동적인 거 하려고 노력하죠. 회식 할 때 뭐 건배사 같은 거 프로파일러 뭐 어떤 프로파일러 뭐야? 혹시 저희 뭐 이 멤버 많이 이 멤버 이 멤버. 꿍쌍. 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리멤버! 꿍쌍. 스트레스 푸셔야죠. 보셔야죠. 네. 꼭 필요합니다. 혹시 그 좀 경희님의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면담이나 이런 거에서 말을 막 듣잖아요. 듣다 네. 보면 이상한 얘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 옆 테이블에서 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예사롭지 않은 대화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나 봐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엄청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따님 뭐라 그래요? 왜? 뭐 이래. 왜? 뭐 이래. 그래서 식사하고 있다가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네. 내 기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좀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제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사건을 저지르고 어딘가에 있는 그분들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미제 사건은 그 발생 사건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해요. 증거도 당시에 없으니까 미제 사건이 됐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시에 목격자나 아니면은 뭐 CCTV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없고,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지만 사진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말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도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